자, 오늘은 이영기 시인의 낙화 배워볼 거예요. 낙화가 뭐냐면 이게 떨어질 낙자에 꽃 화자야. 꽃이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낙화, 꽃이 떨어짐. 자, 근데 꽃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기 전에 뭐 인간의 키가 한 2m라고 가정해보자. 한 4층 높이가 3, 4층 높이가 한 11m 되거든. 그러면 5배 정도 되잖아. 5배 조금 더 넘죠. 5, 6배 정도 되는데 너 2m짜리 뭐 2m도 안 되겠지만 네가 한 3, 4층에서 떨어져 봐봐. 그럼 살아? 아니면 뒤져? 무조건 뒤지는 거야. 그냥 바로 가는 거야. 바로 환생 이 세계 버튼 누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가 높은 데서 똑 하고 떨어지면 당연히 죽지. 꽃 입장에서 생각해봐. 꽃은 한 10cm 정도가 돼. 근데 꽃 줄기도 한 50cm 될 거야. 근데 심지어 나무여봐. 나무 엄청 높지. 나무 한 3m 정도 돼. 야, 그럼 이 10cm짜리 꽃이 3m에서 떨어지면 30배인데 당연히 꽃도 죽겠지. 물론 그런 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 표현해? 하강하고 있다고 표현하지. 하강. 문학에서 이 하강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걸 나타내냐면 아까 네가 2m인데 11m에서 떨어지면 죽듯이 꽃도 마찬가지야. 문학에서는 하강하면 죽음 또는 소멸 또는 이별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이 작품에서는 낙화라 그랬으니까 꽃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이 낙화라는 말도 하강의 이미지가 되고 죽음, 소멸 또는 이별을 나타내는 하강적 이미지 혹은 하강적 심상이 되겠죠. 반대로 위로 상승하는 것들은 상승적 시어라고 그러고 생명, 부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일단 제목을 살펴봤어. 꽃이 떨어진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로 꽃이라고 하면 플라워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줘요? 글씨 더럽게 못 쓰죠. 엄마 글씨 아니 뭐야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대. 유감스러운 일이지. 앞으로는 유료 버전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돈 없어요. 다시 꽃이라고 하는 거 어떤 느낌이 들어? 꽃하면 우리 뭔가 아름답다, 아름답다라 그러잖아. 아름답다라는 이미지가 있지. 꽃이라고 하는 건. 그치? 근데 꽃이 꼭 아름답다라는 말만 있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물론 다른 뜻이긴 하지만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꽃도 10일을 넘게 붉은색일 수 없다. 그러니까 꽃은 10일이 넘게 아름다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원래는 이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꽃은 분명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만은 분명히 언젠가는 져버릴 존재야. 떨어져 버릴 존재야.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어. 알겠지? 꽃은 사시사철 내내 피어 있지 않아요. 꽃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아름답지만 또 언젠간 져버린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애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걸 알고 다시 낙화라는 걸로 가면 아름다움이 1번 what the hell? What the hell?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죠. 다시 가서 아름다움이 떨어진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떨어져야 될 애가, 왜냐면 꽃은 언젠간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야기, 당연히 떨어져야 될 애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더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너네 중고딩들이 우리 급식 먹는 친구들이 급식과 함께 배우는 작품들인데 너네한테 야, 인간은 언제나 다 죽어, 야,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전하진 않겠지. 뭔가 죽거나 이별을 경험하는데 이별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싶었을 거야. 이 시라고 하는 것도 그런 느낌이야. 이별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꽃이 떨어지듯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이별을 경험하는데 그 이별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더 바람직한 태도인가를 전달하는 시가 돼요. 이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로 시를 설명하기 전에
상황을 조금 몇 개 얘기해 보려고 해. 자,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급식 잼민이라고 하나? 요새 급식들을 급식 친구들 딱 급식 친구 딱 누가 봐도 굉장히 잘생긴 친구죠. 남자입니다, 남자. 귀 한번 그려주시고 딱 반삭했으니까 딱 그림 한번 그려주고. 우리 잼민이 이름 뭐라고 할까? 그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는 예준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모태솔로입니다. 예준이가 드디어 첫사랑을 만납니다. 딱. 예, 첫사랑 이름이 이노예요. 이노라는 애가 있어요. 이노 딱 한번 그려줄게. 싹, 착. 이노가 있어. 예준이가 이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준이가 이노를 사랑하고 있어. 근데 이노랑 예준이랑 둘이 사귀었는데 이노가 예준이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예준아, 넌 너무 돼지 새끼라서 싫어. 따당. 그럼 바로 닭똥 같은 눈물 흘리겠지. 바로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예준이가 슬퍼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예준이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자, 내가 경우의 수를 한번 줄게. 자, 1번 경우의 수, 2번 경우의 수가 있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 자, 1번 이별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스팸이라고 불리는 일이 없게, 돼지가 될 수 없게. 우리 예준이는 이제 뱃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블 패티 버거인데, 우리 이별을 수용하고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거야. 다이어트 스펠링 이거 맞나? 이거 틀리면은 내 잘못 아닙니다. 나 국어쌤이니까. 그게 아니라 구차하게 매달려. 이노야, 내 뱃살까지 사랑해줘. 제발. 내 뱃살 나름대로 매력 있다고. 야,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 선택인 것 같아? 응? 누가 봐도 1번 선택지가 더 바람직한 선택인 것 같지? 그치? 작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지? 작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별을 경험할 때에 추하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이별을 받아들인 다음에 다이어트처럼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예준이 집에 가가지고 베개 딱에다가 얼굴 딱 파묻고 나서 울 거야. 즙 짤 거란 말이야. 즙 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즙 짜면 어떻게 될까? 너네 혹시 베개 얼굴 파묻고 울어봤니? 아니면은 베개 얼굴 파묻고 이불에다가 소변 한번 두어봤어? 소변 한번 두면 어떻게 돼? 우리 이불에다가 소변 둔 거 딱 한번 상황 생각해보자. 이불 한번 네모 한번 이불 한번 그려줄게. 이불에 딱 오줌 싸면 어떻게 돼? 여기가 이렇게 누렇게 지도 그린다 그러지. 딱. 근데 그럼 잘 보면은 이 중앙을 기준으로 딱 네가 이제 집중적으로 배뇨를 한 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퍼져 있단 말이야. 이 모습이 어때, 얘들아? 마치 샘터에다가, 샘터 어때? 샘터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 졸졸 한 다음에 어디 한 군데서 물이 이렇게 싹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에 물이 이렇게 고이는 거잖아. 마치 이렇게 샘터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이 지도가 그려지긴 하죠. 자, 우선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조금만 더 자세히 하면은 인호한테 차인 예준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꽃잎을 본 거야. 나무에서 꽃잎을 딱 본 다음에 예준이가 뭐라고 생각할까? 아, 따흐!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의 사랑도 떨어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 상황을 유념한 다음에 우리가 시를 볼 거예요. 자, 1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 가야 할 때를 앞에다가 두 글자를 붙여줘. 떠나가야 할 때를 언제인가. 봐봐, 지금 예준이한테 인호가 넌 돼지 새끼라서 싫어, 이 피그 새끼야 라고 했지. 그때 예준이가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었죠. 그게 바로 이별의 시간, 가야 할 때지. 헤어져야 할 때, 떠나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아. 이 말을 꺼낸 순간 인호랑 나랑은 끝났구나.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
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야. 이게 원래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예요. 다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딱 인호가 딱 우리 헤어져라 그랬을 때 예준이가 그래 알았어 그럼 굿바이 하고 뒤 딱 돌아서는 거야. 인호가 그 뒷모습을 보고 so beautiful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 그랬어요. 여기 아름다운가라고 했지. 어떠한가 이런 거는 의문의 종결어미라고 불러요. 의문의 종결어미 혹은 의문형 종결어미라고도 부릅니다. 의문의 종결어미를 사용했어. 자, 그런데 이거 너네한테 진짜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야, 떠나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워?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하고 정말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후자지. 두 번째 이야기지. 너무 아름다워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것처럼 원래 이제 문학사적인 정의는 이런 걸 설의법이라고 부르는데 조금만 이쁘게 이런 걸 설의법이라고 부르는데 설의법은 독자가 직접 대답하게끔 하는 표현, 이게 문학사적인 정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의문의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의문의 문장구조, 의문형 문장구조를 사용하여서 원문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원문장은 뭘까? 뒷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라고 하는 게 원문장이지.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또 플러스 독자한테 내가 아까 서리법의 정의가 독자한테 직접 대답하게끔 만드는 표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의문형을 쓰면 한번 너네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주의가 환기돼. 환기라고 하는 말은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러일으키다.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1년을 잘 봐야 돼. 여기에 분명히 알고 가는 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람을 나타낸다 그랬잖아. 근데 이영기 시인이 이 작품을 왜 썼어? 낙화,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쓴 시야. 여기 한번 예준이도 한번 봐봐. 꽃잎을 딱 보면서 내 사랑이 멀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지금 가야 할 때, 지금 이별할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은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꽃잎인 거야. 꽃인 거야. 꽃이 지금은 떨어져야 될 때구나 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꽃은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면 그런 건 우리는 의인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1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연으로 가볼게. 2연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봄 하면 어떤 게 떠올라? 우리 봄 하면 떠오르는 노래 뭐야? 얄짤없이 벚꽃 엔딩이죠. 봄바람 휘날리며 뭐 그거 말고도 봄 사랑 벚꽃 말고 봄만 뭐 기타 등등 봄만 되면 각종 분홍색 어떤 핑크빛 기류. 우리 예준이는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인호랑 경험했구나. 인호랑 첫 연애했으니까 어떤 그런 핑크빛 사랑의 이야기가 막 봄이라고 하면은 사랑이 시작되는 계절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 작가도 봄을 사랑이 이루어지는 계절이라고 생각했어. 아주 그냥 막 사랑. 너네도 봐봐. 학기 초에 되면은 드디어 막 이제 연애 시작하잖아. 친구들끼리 야 누가 제일 예쁘냐.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안 가지만 우리 때는 코로나를 한 4월때 5월때 이렇게 코로나란다. 수학여행을 4월이나 5월에 갔단 말이야. 그럼 수학여행 국룰 뭐야? 얄짤없이 진실 게임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바로 딱 불 다 꺼놓고 야 뭐 1번 친구 이렇게 번호 정해놓은 다음에 자 1번한테 질문할게. 우리 반에 제일 잘생긴 사람은 또동.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또동. 자,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수학여행 국룰이잖아. 얄짤없지. 난 수학여행 안 가본 학생도 있을 텐데. 그래서 코로나라서 원래 수학여행 국룰이야. 진실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때? 막 봄 되면 막 이제 막 연애 시작하고 막 사랑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작가도 그걸 사용했다고. 자, 봄 한철이라고 했으니까 딱 봄에 격정을 인내한. 자, 격정은
격렬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격렬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열렬한 사랑이 되겠지? 격정은 인내하다는 건 참다잖아. 그러니까 그 격정인데 너무 격렬한 사랑인 거야. 그거를 참아냈다. 즉 격렬한 사랑을 했었다라는 거지. 봄은 어떤 거야? 사랑을 하는 시기 또는 청춘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대부분의 꽃은 이제 봄에 피니까요. 청춘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아주 열렬한 사랑을 한 격정을 인내한 꽃이 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고 그랬어. 꽃이 지고 있다 그러지 않고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라고 말했어. 다시 예준이 그림으로 돌아와 보자. 예준이가 꽃을 보면서 여기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데 LOV 딱 써놨잖아. 이쁘게 써놨잖아 쌤이. 꽃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꽃을 어머 왔다. 충격적이다. 이거 되돌리기를 할 수 없나? 이거 상당히 그리기 귀찮은데 갑자기 앙상해졌지 나무가. 미안하다. 이씨 상당히 불쾌하네. 굉장히 싸가지 없죠? 이 어플 자체가. 다시 갈게. 꽃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내 사랑이 떨어지고 있다. 예준이가 그랬잖아. 지금 뭐 한 거야? 이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 걸 내 사랑의 어떤 결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끝, 나의 이별이랑 완전히 동일시해버리고 있는 거야. 야, 꽃 너도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떨어지는구나. 나도 이 노란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별했단다. 이렇게 나의 사랑을 꽃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런 거는 봐봐. 나의 사랑 이꼴 꽃이 되니까 A는 B이다라는 형식이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문학사적으로 은유법이라고 부릅니다. 은밀하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지금은 꽃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꽃잎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라 그랬으면 은유법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나의 사랑의 원관념은 뭐라고 해야 돼? 꽃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고 있다라 그랬으니까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얘도 하강적인 시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3년. 자, 분분한 낙화. 내가 여기 5번에다가 분분한이라고 하는 걸 써놨어. 자, 여기 꽃잎이 떨어진 모습 한번 봐봐. 어때? 여기저기 떨어져 있지? 여기저기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분하다라고 부르는 거야. 왜? 너네도 의견이 분분하다라 그러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꽃잎도 이렇게 막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거. 분분한 낙화. 꽃잎이 떨어진 모습. 자, 그 다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서.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말해주고 싶어. 자, 그럼 나무에서, 여기 나무가 지금 앙상해졌지만 나무에서 왜 꽃잎이 떨어질까? 왜 꽃이 떨어질까? 꽃이 있으면 꽃의 영양분을 뺏기기 때문에 꽃이 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야. 보기에는 너무 꽃잎이 아름답지만 그 꽃잎은 열매를 가로막아. 그래서 반드시 꽃잎이 떨어져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물론 산수유 나무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의 법칙은 꽃잎이 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럼 어때? 꽃잎이 지는 건 지금 이별하는 거지만 열매를 맺는 건, 여기 내가 동그랗게 사과 한번 그려놨는데, 열매를 맺는 건 뭔가를 이룩하는 결실인 거지. 그러니까 그건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런 것, 그게 이 뜻이야. 결별, 이게 곧 낙화가 되겠지. 결별이 나타내는 건 낙화야. 그럼 축복이 뭐가 되겠어? 꽃이 져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 그래서 축복이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굉장히 중요해. 역설법이라고 불러요. 역설법. 얘들아, 이 역자가 무슨 역자일까? 거스를 역자야.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하기가 아니라는 거야. 역설법이라고 하는 건. 정의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표면적이라고 하는 건 뭐야? 겉으로 보기엔, 그러니까 텍스트 그 자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텍스트 그 자체, 표면적으로는 1. 모순되거나 2.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문학적 진실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야. 이거 정의를 꼭 외워주세요. 주관식 있는 학교는 꼭 나오고요. 주관식이 없어도 정의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문학적 진실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역설법이라고 그래. 자, 먼저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모순된다라고 하는 건, 자 봐봐, 모든 걸 막는 방패하고 모든 걸 뚫는 창이 있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방패가 이겨? 근데 얘는 모든 걸 뚫는 창인데? 그럼 창이 이겨? 얘는 모든 걸 막는 방패인데? 봐봐, 둘 다 참인 경우가 존재하지 않지. 그치? 이런 걸 모순이라 그래. 양립 불가능하다고도 하고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두 명제 사이의 관계라고도 하는데, 그냥 둘 다 참일 수는 없는 거야. 동시에 말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게 창모자의 방패순자, 모순되거나. 두 번째, 부조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문학사적으로 부조리를 엄격하게 정의하는 건 쉽지 않고, 내가 좀 쉽게 말해줄게. 극명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 극명하다는 말도 어려워. 자꾸 무료에서는 할 수 없다는 시스템을 은근히 나한테 부추기고 있어. 나의 소비를 권장하고 있는 거지. 싸가지 없노. 자, 다시, 부조리하다는 건 아주 반대되는 두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 부조리라고. 문학에서 부조리는 아주 반대되는 두 이미지야. 자, 그럼 봐봐. 결별 어때? 완전히 부정적이지. 축복 어때? 완전히 긍정적이지. 근데 이 두 이미지가 한 문장 안에 배치되어 있잖아. 그치? 이러면 역설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주 반대되는 두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배치되어 있는데, 작가가 그 반대되는 두 이미지를 한 문장에 배치한 의도가 있겠지. 그런 걸 문학적 진실이라 그래. 작가의 의도가 되는 거야. 이런 표현을 한 의도를 문학적 진실이라고 불러.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표현을. 꽃이 져야만, 이룩하다는 만들다라는 뜻이야. 꽃이 져야만 만들어지는 축복, 즉 열매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자, 다시.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꽃이 떨어지는 건 내가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거라 그랬지. 꽃은 10일 이상 피어 있을 수 없어. 물론 실제로는 피어 있겠지만 꽃은 영원히 피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꽃은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 걸 숙명이라고 그래.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운명, 그런 걸 숙명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무성한 녹음과. 얘들아, 문학에서는요, 이 녹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요,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냅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을 항상 나타내요. 알겠죠? 녹음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아주 그 여름에 산 가면 아주 초록색이잖아. 그런 걸 녹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봄을 지나서, 아까 봄 나왔지? 봄을 지나서 여름까지 온 거야. 녹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아까 축복이랑 동일시될 수 있겠죠? 어디를 향해서? 가을을 향해서. 열매는 이제 보통 가을에 맺게 되니까,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맺으니까요. 자, 가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떤 이미지가 있어? 막 낙엽이 떨어지지. 어떤 그런 소멸과 쇠락의 이미지도 있어요. 물론 소멸과 쇠락의 이미지도 있지만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이야. 그러니까 수확의 계절이야. 뭔가를 이제 우리가 얻어내는 계절, 혹은 성숙의 계절이라고도 해. 벼가 익는 게 또 가을이잖아. 그래서 가을은 이 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수확과 성숙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을 향하여 가는 거야. 열매를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여기서 지금 죽고 있는 건 뭐야? 좀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꽃잎이라고 안 하고 나의 청춘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이것도 은유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꽃답게 죽는다고 하는 건 지금은 가야 할 때야. 꽃답지 않은 건 뭐겠어? 꽃이 져야 되는데 그 꽃이 계속 남아있는 건 꽃답지 않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떨구는 게 꽃이잖아. 그 꽃답게 죽는다. 죽는다는 말 당연히 하강적인 시어 같아. 그럼 왜 꽃이 죽는 거야? 왜 꽃이 죽는 거야? 꽃은 왜 죽는 거야? 꽃이 죽어야만 열매가 맺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실, 즉 열매를 위해서 꽃이 뭐하고 있는 거야?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또
헤어지자. 이걸 쌤이 하강적 시어라고 써놓긴 했지만 학교마다 하강적 시어는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그래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 헤어지자.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무와 헤어지자는 거야. 꽃잎이 말하고 있는 거야. 꽃잎이. 물론 내가 화사가 말하고 있다고 봐도 좋아요. 정확하게는 화자가 말하고 있다는 게 더 좋은 표현이기도 해. 헤어지자.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아까 3년에 이 위에 연에서 결실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랬었지. 꽃이라고 하는 건 그것처럼 나도 이별을 위해서 이별을 결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이별을 결심하는 거야.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아. 이렇게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아. 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자, 헤어지는데 어떻게 헤어져?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자, 봐봐. 섬세한 손길 흔드는 모습 어때? 우리 살랑살랑 손가락 딱. 이거 누가 봐도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거야. 막 요렇게.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섬세하게 손길을 흔든다는 거.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뭐랑 닮았니? 내가 옆에 그림 그려놓은 거 한번 봐봐. 꽃잎이 떨어지는 거 지금 굉장히 살랑살랑 떨어지고 있지? 살랑살랑 떨어지고 있지? 이렇게 손길이래.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손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근데 꽃에는 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의인법이 되는 거야. 의인법. 자, 하롱하롱이라고 하는 거 내가 써놨는데 이거 7번 봐봐. 하롱하롱이라고 하는 건 꽃잎이 뭔가 통통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걸 의태어라고 부르고, 의태어는 음성상징어의 일종이야.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건 의태어랑 의성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 모양태,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상징어 중 의태어라고 하고, 의태어를 사용하면 어때?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떨어지는 어느 날. 마지막 나의 사랑, 나의 결별. 나의 사랑은 이꼴 꽃이 되는 거고, 결별은 꽃이 떨어지는 낙화가 되는 거야. 나의 결별. 자, 그 다음에 샘터에 물고인 듯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지. 자, 봐봐. 샘터에 물고이듯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아까 내가 베개맡에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 눈물이 번지는 모습, 혹은 뭐 소변이 지리는 것도 좋고, 이렇게 눈물이 번지는 모습이 마치 샘터에 물이 고이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샘터에 물 고인 듯, 이게 눈물을 흘리는 거지. 이별이 슬프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지. 눈물을 흘리면서 뭐 한다?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빨간색, 보라색 한번 써볼까? 보라색. 눈물을 흘리면서 성숙한다는 거야. 뭐가? 내 영혼이 슬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슬퍼. 왜? 이별했으니까 당연히 이별이라고 하는 건 슬프지. 하지만 슬픔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 슬픔을 통해서 내가 내적으로 내 마음이 성숙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마치 낙화로 인해서, 꽃이 떨어지는 거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듯이 나도 이별이라는 슬픔을 경험하면서 내적으로 성숙하는 거야. 마치 예준이가 인호한테 차이고 나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것처럼. 오케이? 자, 한번 정리된 거 한번 볼게. 자, 자유시와 서정시는 쌤이 먼 후일 설명할 때 했습니다. 형식이 자유로운 시, 감정을 노래한 시라는 뜻이에요. 자, 성격은 역설적. 아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의지적. 헤어지자라고 했었잖아.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별을 결심하는 거야. 그다음 사색적이라고 하는 건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은 뭐 거의 같다라고 봐도 좋아요. 근데 독백은 혼자 말하는 거고, 사색은 혼자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단어도 써놨죠.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 자, 율격은 내재율. 내재율이라고 하는 건 뭐 사문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읽었을 때 리듬감, 운율이 느껴지면 운율이 작품 안에 있다. 그래서 내재율이 되는 거야. 안에 있다. 자, 주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별을 통한 내적인 성숙, 꽃이 떨어지는 걸 보고 생각한 거죠. 자, 어조는 이별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슬프겠지. 그러니까 애상, 슬픔. 애상이고 슬픔이죠. 자, 그 다음에 특징 1번 한번 봐보세요.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인간의 삶과 연결시켰다. 자연현상 뭐 관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준이가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지. 예준이가 싹 그렁그렁한 눈물 봐봐. 미치겠지.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안경까지 쓰니까 상당히 예준이 닮았네. 다시 다시 그림 한번 딱 봐봐. 꽃이 떨어지는 걸 보고 예준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 내 사랑이 떨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자연현상, 즉 낙화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가지고 인간의 삶,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자, 추억에 매달리지 말자, 플러스 이별한 후에 이 이별의 슬픔을 통해서 내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삶과 연결시켰다라는 거고, 두 번째 특징, 역설적 표현을 통해 성숙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까 역설적 표현 뭐 나왔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나왔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성숙, 축복이라 그랬잖아. 성숙의 의미를 강조하고 다양한 종결 표현을 사용했다. 1년을 봤을 때는 의문의 종결 의미, 2년을 봤을 때는 다 평서형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도 다 사용하고 있고, 헤어지자 청유의 종결 의미, 혹은 뭐 명령이라고 봐도 좋지만 보통 청유라고 보죠. 청유의 종결 의미, 다양한 종결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비유법, 무슨 법 나왔었죠? 비유법 중에서 은유법 있었지. 어디 있었어? 나의 청춘 혹은 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 직유법 나왔었죠. 뭐였었어요? 샘터에 물 고인 듯. 여기 직유법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의인법 나왔었죠. 의인법은 두 개가 있었죠. 분명히 알고 가는 이라고 하는 부분과 섬세한 손길, 의인법 나왔었죠. 이렇게 다양한 비유법을 통해서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라고 하는 거. 자, 다섯 번째, 계절적인 시어를 사용했다. 어떤 계절적인 시어 사용했어요? 봄이라고 하는 말 사용했었죠. 녹음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했었죠.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계절적인 시어를 사용했다 라 그러면 맞아. 근데 가끔 완전 찌질하게 겨울 혹은 사계 혹은 사시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시는 사계절을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사용하잖아. 그럼 그거 일단 틀렸다고 봐야 돼. 왜냐면 이건 봄, 여름, 가을밖에 없어. 녹음이 상징하는 게 여름이니까 봄, 여름, 가을밖에 없어. 겨울을 나타내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계를 모두 사용했다, 사계절을 모두 사용했다, 사시철을 사용했다, 겨울이 있다, 이런 거 다 틀린 말이에요. 물론 그런 식으로 완전 찌질하게는 잘 안 나오지만요.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을 가지고 아까 인간의 삶을 연결했다고 했잖아. 그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보면 꽃이 만발한 모습 있었죠? 아까 봄한철 격정을 인내하나라고 하면서 꽃이 아주 잘 펴져 있는 모습은 열정적으로 사랑한 거,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그 다음에 낙화라고 하는 거, 꽃이 떨어지는 건 이별의 상황. 녹음,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건 내적인 성숙, 영혼의 성숙. 자, 여기서 이 녹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녹음도 영혼이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학교가 있어. 그건 학교의 의견을 따라가. 근데 내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나는 녹음도 당연히 내적인 성숙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3년을 한번 봐봐. 지금은 가야 할 때 하고 한번 끊겨. 그 다음에 뭘 향해 가냐면 무성한 녹음과 A와 그리고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라고 B, 이렇게 봐야겠지. 그러니까 어딜 향해서 간다고 보는 거야. 향하여가 꾸며주는 건 A와 B라고 봐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녹음과 가을 둘 다 영혼의 성숙이라고 봐주시는 게 나는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이영기의 낙화 알아봤습니다. 꼭 복습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